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현주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한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남성 중심의 한자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글이 창제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자를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자 생활은 대부분 한글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상층 여성인 왕비나 공주로부터 또 비녀, 노비 여성에 이르기까지 한글 사용은 아주 광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한글에 의한 문자 생활의 중심이 바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읽힌 여성들은 이제 적극적인 기록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 기록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한 집안의 아내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수행한 다양한 일상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항유한 문자 생활은 바로 한글 편지입니다. 물론 한글 편지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글을 여성 중심의 의사전달 수단이라고 말하는 건 바로 발신자나 수신자 중에 반드시 한 명이 여성이라는 겁니다. 남성과 남성이 주고받은 한글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남성이 노비인 경우에는 한자를 모르죠.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 편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한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과 노비가 주고받은 업무상 주고받은 문서는 특별히 고목과 배자라는 말을 씁니다. 한글 편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편지의 수신자나 발신자 중 어느 한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남성 간의 한글 편지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조나 숙종, 송시열, 학봉 김성일, 송광정철 이렇게 왕이나 사대부들의 한글 편지도 물론 전합니다. 선조나 숙종 같은 경우에는 공주나 옹주가 궁에서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선조나 숙종 같은 왕들도 그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보통의 아버지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공주나 옹주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선조나 숙종이 왕이 쓴 한글 편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송시열 같은 경우도 사랑하는 애제자가 요절을 합니다. 근데 그 송시열은 그 애제자에 대한 그 의리를 잊지 못해서 애제자의 미망인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가사를 운영하는 거, 자식을 키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글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학복 김성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글 편지를 씁니다. 예, 자기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라는 마지막 유언도 역시 한글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송광정철도 자기 어머니에게 한글 편지를 써줍니다. 이렇게 이 사대부나 왕들도 한글 편지를 썼지만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모두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관찰은 향유 계층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왕이나 왕비, 아래는 노비계까지 폭넓은 계층에서 사용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한글 편지는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인척 간에 이루어진 여성 중심의 중요한 의사 전달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부부간, 모녀간, 모자간, 부녀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할아버지와 손부, 할아버지와 손녀, 할머니와 손자, 장모와 사위, 누이와 오빠, 숙부와 진려, 숙모와 진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 친인척 간에 공간적인 거리가 있게 떨어져 살면 모두 다 이렇게 한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한글 편지는 이렇게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일상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안부 걱정뿐만 아니라 집안 대소사에 관한 의논 등 가정사의 온갖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글 편지는 단순히 여성들의 의사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삶의 애환을 기록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한글 편지 자체로는 아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고문서와 같이 이용한다면 조선시대 여성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남시 종가 노구당에 소장된 한글 편지 한 통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한글 편지 한 통을
관련된 고무서와 연관시키면서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들이 친정 재산을 어떻게 상속했는지, 그리고 이 상속받은 친정 재산에 대해서 의무를 지기 위해서 친정 제사를 모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편지에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유정린이 누이 유인미처에게 보낸 황금 편지 한 장입니다. 바로 편지입니다. 1664년 갑진년 섣달 26일 날 해남임시 노구당에 그 혹한의 추위에 이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이건 바로 서울에 사는 전주유 씨의 동생 유정린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유정린은 전주유 씨 가에는 총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황 부부 유정린의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담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 담제를 지고 나서 분제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에 분집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7번째 동생인 유정린이가 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담제가 지나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정린의 담제가 끝나고 나서 이 10남매가 다 같이 모여서 유황 부부가 남긴 아버지 어머니가 남긴 재산들을 다 같이 화해 분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누나인 전주유 씨, 그러니까 그 해남 유시가로 시집간 유인미의 처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하해를 하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정린이 이렇게 자세하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누이가 받을 상속 재산, 그리고 우리가 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서 한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한글 편지에는 단순히 누나 전주유 씨가 받아야 될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신남매가 똑같이 상속 재산을 나눠 가졌으면 제사도 똑같이 지내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래서 신남매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 돌림 제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의 비용 충당 문제 등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분제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유정린이 편지에서 제시한 분제의 원칙입니다. 전지는 농과 밭이죠. 전지와 노비를 다 집주하여 나눴습니다. 집주했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따져서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노비도 이전에 부리던 신노와 신미를 아울러 다 합쳐서 셈하고, 신노비로서 밖으로 도망쳐 달아나니는 이번에 다시 나누어 각자 가질 몫으로 셈하였습니다. 자, 이때 사대부가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노와 신비를 딸려 보냅니다. 몸종으로 딸려 보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1차적으로 상속을 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식으로 상속을 받을 때는 이때 딸려간 신노와 신비도 다 아울러서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노와 신비를 받은 형제가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형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결혼을 하지 못한 동생들은 신노와 신비를 받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아 신노비를 못 가진 동생에게도 미리 그 몫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이번에 새로 상속 재산을 나누다 보니까 각자의 몫으로 얼마씩 나눠갔냐면 노비가 7명씩 나눠갖게 됐습니다. 여기 7명 중에는 먼 곳으로 달아난 놈들까지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달아난 없는 노비들은 각자 알아서 잡아오면 됩니다. 잡아와서 자기 재산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달아난 노비들도 이 분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지, 이때 이제 각 신남매가 얼마씩 나눠 가졌냐면 전지는, 논밭은 13가리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가리는 뭐냐면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만한 넓이 양입니다. 약 2,000평. 그러니까 13가리라고 하면 2,000 곱하기 6. 이게 되는 양이 굉장히 큰 양이죠. 이 10남매에게 12,000평씩을 나눠줄 정도의 부자 집인 거예요. 그래도 논 5마지기. 마지기는 이때 뭐냐면 벽시 한 마리의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를 마지기라고 해요. 지금도 쓰는 말이죠.
150평 내지 300평 지방에 따라 다르지만 이만큼씩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화해 분집을 통해서 이 10남매는 노비 7, 그중에 한 명은 도망간 노비, 그리고 전지 13가지씩, 그리고 논 5마리씩 이렇게를 모두 다 나눠 가진 겁니다. 이 이제 해남 윤 씨의 며느리 전주희 씨도 이만큼을 이제 그쪽 해남 윤 씨 가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친정에서 받은 윤윤미 처의 몫은 뭐냐면, 토지는 뭐냐면 강화의 논밭과 양주 증조모 묘지에 딸린 전답, 그리고 충주 반나절가리. 반나절가리는 하룻낮이 절반쯤 되는 동안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새수막의 묘소에 딸린 하전. 하전이라는 것은 수확이 좋지 않은 밭. 그리고 반나절가리와 검한 것을 합하여 누님의 목소리로 그리 갔습니다. 이게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유정린이 둘째 누나 전주 씨에게 이번에 화해 분집에서 누나가 차지할 몫을 알려준 겁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이번에 전주희 씨, 윤유미의 처, 윤유미는 바로 윤선도의 첫째 아들입니다. 윤선도는 사실 그 당시에도 국부라고 불리고 굉장히 큰 부자였죠. 그런데 이 전주희 씨가 받은 내용, 이번에 상속받은 내용은 이 분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편지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10남매가 받은 분재 내용이니까 이 분재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첫째, 남녀의 구별 없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얘가 받을 상속 내용이 이렇게 쫙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분재기에 실린 전주희 씨 상속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딸 정자 유미의 처. 자, 보면 삼화별급. 그다음에 삼화별급으로 해남의 계집종 무지. 나이는 모르고요. 그다음에 산해종 백종. 나이는 모릅니다. 그리고 산해종 몰래. 나이 모르고요. 그다음에 등가별급. 영예의 산해종 돌씨. 나이 모르고요. 산해종 돌세. 나이 모르고요. 영유의 산해종 운이. 나이 모르고요. 그다음에 유모 안춘이. 이렇게가 별급되었습니다. 유유미미 처는 이번에 삼화별급과 등가별급 이 두 번을 받았는데요. 삼화별급은 뭐냐면 사마시 합격했을 때, 그러니까 전주희 씨의 남편인 윤유미가 사마시 합격했을 때 그 장인인 유황으로부터 별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축하 선물이에요, 일종의. 이럴 때 축하한다는 의미로 별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가별급은 뭐냐면 과거에 급제했을 때 역시 별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희 씨 같은 경우는 10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별급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근데 이 별급은 이 균분법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요번에 하해 분집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전주희 씨의 특별한 재산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번에 균분법에 포함되는 건 바로 신노비 목록부터예요. 신노비 목록은 계진적 봉섭의 둘째 소생 산해족 등남, 그다음에 나이 31세, 계집종 사옥의 둘째 소생 산해종 사남, 나이 11세, 계집종 응계, 나이 모르고요. 계집종 몽지, 나이 모르고요. 신노비 목록은 이번에 하해 분집에서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기특질이 있습니다. 기특은 이번에 하해 분집에서 새롭게 해남 유씨가로 가는 해남 유씨 전주 씨에게 가는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계집종 조이 나이 36세, 계령의 계집종 수리계의 첫째 소생인 산해종 돌산이 나이 2세, 평해의 계집종 2월의 다섯째 소생인 산해종 막봉이 나이 3세, 계집종 2월의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막춘이 올해 출생했습니다. 계집종 논춘의 둘째 소생인 산해종 접동이 나이 19세, 계집종 감녀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일춘이 올해 출생했어요. 영덕의 산해종 막지의 나이 62세. 이렇게 이런 노비들, 7명의 노비들, 한 6명의 노비들을 이번에 새롭게 하해 분집에서 해남 유씨에게 가게 되는 분량입니다. 그게 바로 기특질입니다. 기특질.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이번에 새롭게 분재되는 노비 중에는 도망 노비가 한 명씩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전주희 씨가 받은 도망 노비는 뭐냐면 계집종 옥배의 딸 옥생이
이거는 해남윤 씨의 며느리 전주 씨가 추심해서 찾아서 잡아내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윤윤미의 처는 별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마시 합격했을 때 사마별급. 그다음에 윤윤미가 등과급제했을 때 또 등과별급 이렇게 두 번의 별급을 받았습니다. 이 별급은 가장 흔한 거는 이것처럼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일단 가문을 빛냈고요. 가문의 자랑이 됐고 그래서 그때는 장인에게만 별급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처가뿐만 아니라 친부모에게도 받고 조부에게도 받고 외가로부터도 받고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이 이 경사스러운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 그리고 자기의 가문을 빛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렇게 별급을 해줍니다. 이 별급은 과거 급제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병수발을 아주 열심히 들었을 때 이때도 별급을 해줘요. 자식이 탄생했을 때도 별급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난히 효도를 잘했을 때, 그다음에 가족의 일 중에서 아주 흡족하게 잘 어려운 일을 해결했을 때, 이럴 때 별급을 줍니다. 근데 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 전주희 씨 윤윤미 처는 10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별급을 2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재산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 이 별급문께는 뭐라고 써 있냐면 볼까요? 이 별급문께도 역시 해남윤 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승종 3년 1630년에 경호 2월 25일에 사위 윤윤미에게 주는 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내가 아들 사위가 많고 지극히 재주가 있는데 먼저 윤윤미가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경사이다. 그래서 뭘 주냐면 해남에 있는 노비 중에서 여자 노비죠. 주지 나이 45세, 이 비의 오소생 백종 나이 5세, 같은 현에 사는 노 몰래니 나이 32세 등을 후소생과 함께 이 종들이 낳은 후소생과 함께 주어서 기쁘고 다행함을 표하고자 한다. 이런 문기를 써서 별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장인 류 바로 유황이 장인 전주희 씨의 아버지 유황이 보낸 별급 문기입니다. 이 당시에 분재의 내용은 분재는 보면 분재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은 노비입니다. 노비.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서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바로 노비예요. 그다음에 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상속을 할 때 하에 분집할 때는 노비와 토지뿐만 아니라 어떤 집들은 가사라면 집 말하는 거죠. 집. 그다음에 농기구, 그다음에 또 솥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한 가재 도구들을 분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잣집에서는 주로 분재 대상이 노비와 토지입니다. 예, 이 당시에는 왜냐하면 노비가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재기도 그렇고 아까 편재도 그렇고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노비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여기까지가 해남에 사는 전주희 씨가 받은 친정에서 받은 상속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주희 씨 재산 상속분을 갖다가 분재기만 줘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장문의 한글 편지를 썼을까 동생이?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죠? 만약에 누나가 받은 몫은 이겁니다. 쫙쫙쫙쫙 적어줬으면 분재기만 보내도 충분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유정리는 누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장문의 한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분재 내용을 알려주는 것만이 이 편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글 편지의 묘미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문서에 담지 못할 내용들을 한글 편지에 담고 있다는 거죠. 이 한글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겁니다. 바로 나는 이전에 종을 서기처럼 부렸는데 죽어버렸고 서기처럼 자기 비서처럼 부렸는데 노비가 죽어버렸어요. 남은 놈들은 또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어버이께서 일찍이 내 차지로 주신 것이라 빈 머릿속을 가지고 분재해서 내 몫을 세마니 내가 가진 몫으로는 기껏해야 종 하나가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노비니 이런 걸로 받은 것들은 다 달아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 하나를 딱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빈머리수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적은 종을 차지한 마당에 더구나 대전에 있는 법으로 하노라 하고서 내가 조상 제사를 받드는 몫으로는 그저 종 둘과 밭 하루가리와 놋 세마지기를 내놓았습니다. 사당 제사는 잦은데 사정이 정말 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정리는 이 10남매의 장남이에요. 이 장남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뭐냐면 대를 잇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게 장남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그래서 승중이라고 합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 그래서 이 특별히 경국대전, 이 당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분제 규정으로는 적첩이 소생일 경우 장자, 중자, 딸이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승중자에게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유정리는 승중자예요.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받은 겁니다. 본처의 소생인 경우에는 이 승중자, 장남만 빼놓고는 모두 똑같이 재산을 나눠갔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나 아까 말한 장자나 중자의 딸의 구별이 전혀 없어요.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근데 첩에서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당시에 워낙 사대부들이 첩을 많이 두니까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게 양첩일 경우, 양첩은 바로 뭐냐면 양인으로서 첩이 된 경우, 평민으로서 첩이 된 경우, 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7분의 1을 줍니다. 적자녀 상속분의 7분의 1을 줘요. 근데 천첩일 경우가 있어요. 천첩은 뭐냐면 기생이나 노비로서 첩이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적자녀의 10분의 1만 분제합니다. 이런 게 바로 경국자전의 분제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희 씨 분제계는 첩의 소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기 신산탄을 하는 거죠. 근데 분제할 때 사실 고르게 되지 못한 점이 비록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내 다투리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서 이 분란이 없는 집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남매도 똑같이 재산을 나눴지만 다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의 균분이라는 건 뭐냐면 양적인 균분과 질적인 균분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양적인 균분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노비 수, 그리고 질적인 균분은 뭐냐면 노비 건강 상태, 노비 나이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으로 아주 정확하게 분배를 하지만 그리고 땅도 단순히 크기만을 한 게 아니라 그 비옥도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고려해서 분배를 하지만 이 유정린의 한탄처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린이 말이 시작되죠. 다른 형제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대강 보아도 먼 곳으로 달아난 종이야. 앞으로 찾아낸다고 해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일정한 값을 쳐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값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사정을 어찌다 이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정린은 유독 이렇게 달아난 종이 많았던 겁니다. 달아난 종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달아난 종을 잡는데 너무 많은 그 비용이 지불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검암에 있는 땅도 도무지 가경전에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그것을 농사지어 보였자 재구실도 할 길이 없다고 하니 참 딱하게만 여겨집니다. 가경전, 이건 뭐냐면 토지 재장에 오르기 전에 갓 경작한 갓 개간한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생 유정리는 내가 승중자로서 이렇게 봉사조, 경국대전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조를 받았지만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승중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도 너무 팍팍하다. 이 유정린이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상속을 나눴지만 이 장남인 유정린도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장남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누이와 동생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돌림제사도 할 수 없으니 돌림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제사도 어느 한 집이 다 지내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지내야 돼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다 돌아가면서 지내야 됩니다. 돌림제사도 할 수 없으니 종과에서 제사나 다 맡아서 하라.
라고 동생들이 이제 투덜거리는 겁니다. 종도 외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아직 어린 것이 많습니다. 아까 봤죠? 막 이번에 출생한 사람 5살짜리, 7살짜리. 그리고 전지, 논밭도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새로 오는 종이 여럿이라고 해봤자 옛날에 살던 집에서 부리던 종 하나 주인들이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찌 하겠습니까? 누님이 이제 지금이나 옛날이나 편지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씁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문안 편지를 쓸 때 뭐 시국이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쓰다가 맨 끝에 가서 추신하고 쓰는 게 뭡니까?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는 제일 끝에 추신으로 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정린이 누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거는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님 접대 편지에 기별하실 때 내 몫으로 오는 전민은 바로 소장료입니다. 소장료를 가지고 돌림 제사나 지내는 데 쓰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둘째 누나가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예, 내 몫으로 오는 전민, 소장료는 너가 해라. 너가 소장료로 가져라 하셨는데 누님께서 천리 밖에 계시니 다른 누이와 동생들과 달라서 기별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님께서 예전에 편지로 기별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한식 때부터 곧 한식이 다가와요. 지금이 아까 섣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식 때부터 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돌리니 형제들이 차례로 하면 주부모님 묘제는 나주 누님 댁, 첫째 누나죠. 그죠? 그다음에 부모님 묘제는 누님 댁, 둘째 누나 전주희 씨. 그다음에 누님 대교원이 누님 몫의 전민을 나더러 하라 하시기로. 이전 기별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식이 멀지 아니하였으니 누님께서 어찌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기별하소서. 이렇게 정말 이 편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누님 몫으로 가는 재산을 상속분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팍팍한 형편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의 팍팍한 형편도 모두 다 알려주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제대로 돌림 제사도 지낼 수 없고 내가 순종자로서 역할도 할 수 없으니 누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누나가 지난 편지에서 그러면 내 몫의 전민, 소장료를 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한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누님께서 이걸 어찌 하실지 확실히 기별해 달라. 이게 바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주희 씨는 동생에게 소장료를 양보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10년매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돌림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다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해남유씨 연동종택에 의해 소장된 병진년 기재차라는 문서가 있어요. 1676년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보면 해남윤 씨가 친정제사를 모신 제사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역시 연동종택, 해남윤 씨 연동종택에 소장된 경신년 1680년 기재차 문서입니다. 여기에도 해남윤 씨가 지낸 제사들의 목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재차의 내용을 보면 1676년부터 1679년까지 유님이 전주희 씨가 총 7번의 친정제사를 모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신년 1680년 기재차례를 보면 1680년부터 1683년까지 전주희 씨가 총 9번의 친정제사를 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고르게 상속받았다는 것은 제사의 의무 동안 동등하게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남매가 아들, 딸, 장자, 차자에 상관없이 똑같이 재산을 분배받았다면 조상에 대한 제사도 똑같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순서대로 선조의 제사 가운데 특정 제사를 맡아서 제사의 준비 및 의식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해남시 종가에 소장된 이런 고문서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윤유미 처 전주시가 이게 비록 이게 팍팍한 동생의 형편을 가엾게 여겨서 자기의 몫인 전민 소장녀를 동생에게 양분을 했지만 자식으로서의 돌림제사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유미 처 전주시는 해남에서 굉장히 부자죠. 윤선도는 그 당시에 국부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워낙 부자니까 이 자기가 받은 친정 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동생에게 양보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자기 몫을 양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전주시가 아주 그 친정 동생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뭔가 공평한 분배 속에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 돈이 충분히 있는 형제와 돈이 충분하지 못한 형제들 간에 그러니까 갖추어야 될 그런 소양,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양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라고 하고 주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선 전기부터 성리학을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표방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정치 이념이나 정치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성리학이 조선 초기부터 강조되었지만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풍속이나 관습이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 윤리가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한 조선 종기 여성과 성리학적 유교가 뿌리내린 조선 후기 여성들의 생활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윤유미 처 전주희 씨의 재산 상속 이야기는 바로 조선 전기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사를 연구할 때는 조선 전기 여성과 조선 후기 여성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이때 지금 이 편지를 쓴 17세기를 지나면서 여성들의 재산권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자녀 균분 상속을 17세기 때도 이미 이 편지에 나와 있는 17세기에도 자녀 균분 상속을 택하는 가족이 많긴 했지만 장자 우대나 남녀 차별 등의 차등 상속을 하는 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또 남자가 결혼을 하면 처가에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친가에 대한 그 애정보다는 오히려 외가에 대한 애정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친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그리고 외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상을 당했을 때 조선 후기에는 입는 상복부터가 달랐는데 이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 전기,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는 그 남녀 차별이 훨씬 더 적었고 그거에 따라서 차등 상속이라는 개념도 거의 없었다라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제사를 딸이 주관하거나 외손이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 때 제사는 왜 중요하냐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그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집안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선 초기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이 제사를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모두 다 딸이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딸이 주관하다가 그다음에 외손이 주관하고 이렇게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선 후기에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다. 이럴 때는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딸과 아들이 그 재산 상속에 있어서 큰 차별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